네, 안녕하세요, 케빈님.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님.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케빈님 모시고, 모기지 또 전망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케빈님 팀에 계시는 분들이시죠? 아, 맞습니다. 네, 네네, 여기 지금, 같은 케빈이시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 팀은 케빈, 이제 케빈 킴 케빈 몰기지 키. 브로커 이 팀으로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또 너무너무 다행히 저와 이름이 비슷한 분도 계시고요. 또 크리스라는 굉장히 제너럴한 이름을 갖고 있는 브로커님도 계신데 저희가 함께 네, 일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 오늘 또, 반갑습니다. 네, 또, 줌 미팅에 조인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이제 뭐 비즈니스도 바쁘고 몰개지도 바쁘고 손님 만나는 것도 바쁘긴 한데 내가 조금 더 손님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 있는 대가들, 뭐 유명한 몰개지 브로커들, 아니면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들, 막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그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9월 27일 날 영상을 촬영하는 일자보다는 조금 전이긴 한데 27일 날 네. 벤자민 털이라고 하는 CIBS에서 일하시는 아주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와 또 더스틴 우드하우스라고 하는 몰기지 브로커계에서는 레전드 아마 어, 가장 성공한 몰기지 브로커일 거예요. 네네. 더스틴 우드하우스 둘이서 몰기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나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깝다. 우리가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나름 준비하고 정리한 부분들을 포인트 폼 했는데 우리가 뭐 영상 촬영하기 전에 준비하는 뭐 대본까지는 아니지만 스크립트를 준비할 때 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양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좀 네. 막막하긴 하지만 하나씩 좀 풀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원하는 예상 방향하고 지금 많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음.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때쯤에 모기지 레이트가 좀 떨어지지 이자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가시권이 확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은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경제를 떠받쳐주는 그런 게 생각보다 좀 강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한 거 의외의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달아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2023년 쿼터 4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네. 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한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좀 말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22년 천천히 이제 매입을 올려가면서 2022년 9월부터 아주 박차를 가했죠. 자, 이제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네. 마인드셋으로 아주 아주 고금리를 또 보여주면서 달려왔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도 전망하기로는 1년까지는 아니어도 2년 안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네. 어떤 로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죠. 희망을 네. 갖고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음, 지금 2023년 10월 달 기준으로는 이자가 오히려 가장 높은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네. 뭐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 부분들이 두 가지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자가 내려가는 부분도 맞는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것 중에 사실 리세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리세션이 네. 오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수그러들고,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자율, 몰기지 이자율이 내려가려면, 대출 관련된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내려가려면, 리세션이 와서 뱅크 오브 캐나다가 프레셔를 느껴서 내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너무 좋죠. 네. 어닝 레이트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로스도 GDP가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참 캐나다와 미국이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또 역설적으로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 우리들, 이렇게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또는 몰기지 리뉴가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제 프레셔를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그런 방향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베리어블로 쓰고 있는데 예전보다 지금 한 1,300불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1,000불을 더 냈을 때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네, 1,300불 더 내다 보니까 생활비가 정말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레이트가 떨어지는 게 뭐 경제상이랑 관계없이 내가 좀 살고 싶어서 제발 좀 내렸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정말 지금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집을 좀 사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집 사기가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 경기가 떨어져야 레이트도 떨어지는데 경기가 떨어지면 사실은 개인들의 삶도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참 맞아요. 이게 되게 그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그 리세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더 가까이서 보고 있는 그 벤저민 털이라는 분이 얘기하기로는 일단 뱅크 오브 캐나다가 실제 지금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를 더 높게 잡아서 좀 과감하게, 과도하게 선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분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저도 동의한다 안 한다 의견을 내기 좀 어렵지만 일단 이자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네, 그리고 실제 지금 current prime rate라고 말씀하셨, 아까 변동이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준금리 같은 프라임 레이시 움직이고 네, 올라가는 거에 많은 부채들 꼭 몰기지뿐만 아니라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변동성 상품이 모두 다 플럭추잉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비 뭐 그러니까 정말 리빙 익스펜스부터 또 우리가 먹고 이런 의식주를 해야 되는 많은 것들 또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뱅크 오브 캐나다에 대해서 이 벤저민 톨 씨가 얘기하신 부분들이 너무 인상 깊었던 거는 네,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뱅크 오브 캐나다는 사실 인스티튜션이긴 하지만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더 들어봤더니, 자, 뱅크 오브 캐나다가 사실 감정을 갖고 있어서 이 얘네들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이자를 낮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망치를 낼 때, 뭐, 몇 년 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뱅크 오브 캐나다와 네, 페드 자체가 매달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애널라이즈해서 계속 방향성을 바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네, 이제 벤자민 님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중요했던 포인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과 또 쌓아놓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그러면 뱅크 오브 캐나다든 폴리티션이든 조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자를 낮춰줄 만한 good reason이 있느냐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미디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실제 그런 방향성을 잡는 부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Unfortunately 사실 저는 그 부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조금 그렇죠. 네,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장 최하층에서 모든 것들이 플로우 다운 된 정보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옵티미스틱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게 벤자민님의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네, 그러면 지금 이자는 매우 높은데 기본적으로 하우징은 왜 아직도 비싸냐라는 아주 좋은 질문 그리고 되게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더스틴 웨어스가 했는데 네, 가격을 결정하는 건 사실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어쩔 수 없는 논리이다. 근데 지금 홈 서플라이와 그리고 실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디맨드가 조금 매니플레이트 돼 있다라고 벤자민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포인트들이냐면 첫 번째는 일단 파퓰레이션이 자라나는 부분. 집이 100개가 지어졌는데 150개의 집이 필요한 파퓰레이션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50명은 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50명이 늘어났다는 수치가 정확한 거냐라는 퀘스천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일단 우리는 계속 이미그레이션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게 다가 아니다. 이미그레이션 오는 패밀리 맞지? PR 카드 준 거 카운트하고 시티즌 카운트하면 되는데 좀 쉬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실제 스튜던트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워크 퍼밋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캐나다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라나면서 집을 사게 되는 first time home buyer들 아니면 네, 아이가 20년 전에 태어나서 이제 캐나다에 좀 노동 인구로 들어오는
구조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카운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디맨드가 생긴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낼 때 이미그레이션이 1 밀리언 들어오니까 우린 이만큼 지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음,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또 뭐 꼭 집을 사는 사람들을 돕는 저희 같은 모르기지 브로커와 또 집을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리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미그랜트만 손님은 아니에요. 더 그러니까. 많은 부류의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기서 자고 자라났던 사람들 또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잘 물려받은 대대손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디맨드에 대한 접근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포인트. 저는 굉장히 좋았던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뱅크 오브 캐나다와 정치인들 네. 두 사이에는 어떤 게 좀 컨플릭트가 생길까? 이거는 이제 저도 나름 한번 생각해봤던 건데 일단 뱅크 오브 캐나다는 자기가 기준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몰기지라든지 대출 이자에 대한 관여를 하니까 몰기지 페이먼트나 레이트 중요하겠죠. 정치인들은 혹시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정치인들, 캐나다 정치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음, 근데 제가 이 질문 듣고 그냥 미국 정치인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지금 정책상 어떻게 보면은, 가스의 오일 가격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근데 미국 정치인들 대부분이 보니까 소위 말하는 거두들이죠. 거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스앤오일 컴퍼니들의 어떤 쉐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뭐 어떤 전쟁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해서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한쪽에서는 자기의 어떤 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이거 빨리 전쟁 끝나야 되고 물가를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인들 아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캐나다 정치인은 제가 깊이 봐본 적이 없어서 네. 어떤 이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네, 정치인들의 그 자기네들의 그 커리어의 생명은 사실 매번 선거가 될 때마다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표를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접근 생각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벤자민 털님의 얘기로는 렌트 페이먼트입니다. 어, 모르기지 페이먼트냐 렌트 페이먼트냐를 두고 뱅크 오브 캐나다와 폴리티션이 다른 시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투표권자들이 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달콤한 정책들을 내면 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자기의 임기가 연장되는데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반대인 거죠. 홈 오너들 또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또는 뭐 자동차나 이런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페이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쪽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우징이 또 서플라이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롱텀으로 생각했을 때 몰기지던 어떠한 그 금융 구조의 재정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를 리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다 있지만 의회의 법을 통과해야 게임이 끝나요. 그리고 그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롱런으로 봤을 때 과연 하우징 이슈가 해결이 될 거냐,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우징 이슈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좀 재밌었던 건 뱅크 오브 캐나다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원하는 2%로 낮추고 싶은데 이 2%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뭘 더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구조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3년 동안 너무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커스트들이 다 코어로 모여진 것도 있고 코어 밖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 이분이 포인트했던 게 몰기지 페이먼트가 늘어난 부분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5%다 6%라고 했을 때 몰기지 페이먼트가 1000불 늘어났던 우리 캐부자님의 생활 캐시플로우를 본다면 이미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본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뭐냐? 가스의 가격이냐? 아니면 우리가 먹는 식료품의 가격이냐? 이런 것들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조삼모사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포인트아웃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하면서 몰기지 페이먼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낮아진다? 그리고 몰기지 페이먼트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렌트비도 올라갑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게 전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랜드로드의 커스트 오브 하우징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테넌트의 리빙 익스펜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하지만 이제는 다행히 우리는 한 스텝 넘어왔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8%씩 치솟을 때는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야, 이거 뭐냐? 기름값 너무 비싸다. 이거 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럼 금리 올려. 사람들 소비를 낮춰야겠어. 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좀 낮췄더니, 이제서야 어떤 포인트를 이제 점검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시권이 이제 보인 거죠. 네. 이거를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는. 아, 이제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지 아니까 잘 고쳤으면 좋겠다지만 과연 누가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렵긴 하죠. 어, 아까 뭐 지금 그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인들 얘기했을 때 공감이 정말 많이 가는 게 뭐 지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도 우파를 이제 많이 양산시키려고 이제 집을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집을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면은 성향이 아무래도 좀 안정으로 좀 돌다 보니까 뭐 정치 얘기하면 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중도 우파가 많이 생길 거라는 기대하에 집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었었고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렌터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 양산하는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이 건축법이라든지 이 네. 서플라이를 밀어주는 힘 자체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정부 정책상 내가 집을 지어야겠어라고 판단을 하고 집을 쭉쭉 밀어준다면 사실 캐나다라고 꼭 그런 정책을 피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이게 네. 뭘 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이 논리만 잘 맞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서플라이가 있어서 오히려 디맨드보다 서플라이가 많아서 가격이 조정되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애매한 움직임들, 뭐 집을 사면 텍스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몰기지를 받았다면 몰기지를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들을 텍스로 면제해준다. 이런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서플라이를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지어지는 집 자체가 작은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맞아요. 저도 지금 이 며칠 동안 계속 임대주택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BC주나 뭐 밴쿠버시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허용도 해주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로 디맨드 요구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임대니까 당연히 못 해결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 한번 주택장관이 발표한 숫자들을 봐도 이게 시들에서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뭐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서플라이 문제는 정말 크게 문제가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당장 1, 2년 사이에 큰 영향을 못 줄지더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이슈가 아마 캐나다에 크게 아마 대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벤자민 님이 여러 가지 지금 현 상황을 이해시켜 주시면서 굉장히 좋았던 건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과 같이 좀 비교를 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80년대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보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뭐 저 또한 사실 80년대에 태어나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런 그 시절을 못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니지 않나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어릴 우리가 때니까. 80년대 네. 어떤 그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 세대라면 사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하고 있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음, 항상 이렇게 좀 호황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 또한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80년대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제로 뱅크 오브 캐나다와 페드가 이 프라임 레이트를 오버슈팅해서 더 위험했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쭉 설명을 해주는데 똑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솟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오버슈팅을 빵빵빵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해서 경제가 침체가 됐는데 이 디프레션과 리세션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잘 다시 부양을 해줘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개념으로 오르고 내리는 거를 살짝 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게끔 동력을 줬어야 됐는데 이게 아니라 오르고 아 이거 야 내려야겠다 해서 완전히 내려간 거죠. 그래서 한 네.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longer term과 또 severe recession이라고 해서 계속 조금 한번 왔다가 살짝 회복하고 또 오고 살짝 회복하고 또 오고 바닥이 언제 보일지 모르는 마치 이제 주식 그래프를 그리듯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점진적으로는 하향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80년대 데이터를 봐라. 오버슈팅은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네. 언제든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좀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물론 이 네. 이야기는 뱅크 오브 캐나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너무 너무 네. 확고한 생각만 가지고 가면 안 돼. 매달 네. 계속 리뷰하면서 방향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돼. 다행히 음. 9월 달에는 우리가 프라임 레이시 멈췄죠. 저는 네. 뱅크 오브 캐나다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과 또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 아, 뭐 자기의 책임을 물어서 뭐 자리를 내려놓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미국보다 며칠 앞에 이런 레이즈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음.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 캐나다 우리의 경제를 뭐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만은 요즘에는 뱅크 오브 캐나다 이거 어나운스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미국보다 며칠 더 선제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인 네. 건데. 그럼 방향성을 얼마나 고심초사하면서 이야기 한마디 하기 전에 고민을 할까라는 고민을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누구를 믿고 이럴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래도 좋은 판단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네. 과거의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는 실제 과거에 있었던 글로벌 임팩트, 뭐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 아니면 일본과 미국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비드라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정말 인터내셔널을 넘어서 그냥 모든 글로벌 그 파퓰레이션 전체가 인류 자체가 전체 다 임팩트를 받았던 나라 간의 컨플릭트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렵지 않나, 더 크지 않나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분은 일단 뭐 의사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뭐 병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뭐 네. 코비드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으셨는데 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거는 코비드라고 하는 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경제가 흔들릴 만한 부분들이